이상하네요. 이쪽으로 오세요. 혈압을 재던 간호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게 굳어졌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찾아간 보건소에서 저는 갑자기 따로 불려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유리창 너머로 수진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건 걱정이 아니었어요.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3개월 동안 저를 천천히 망가뜨려온 그 비밀이 바로 오늘 이 보건소에서 들통나게 되리라는 것을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조말자, 올해 73살입니다. 팔자의 고생문이 환하게 열린 인생을 살았어요. 서울 변두리에서 40년 넘게 순대국밥집을 운영했습니다. 25살에 시작해서 65살에 가게를 접을 때까지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솥 앞에 서서 사골 육수를 우려냈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행주를 빨고 불을 끄던 그 고된 세월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억척같이 벌어서 알짜배기 상가 건물 하나를 장만했어요. 사람들은 제가 운이 좋다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손마디마다 박힌 굳은 살과 디귿자로 휘어버린 허리가 제 40년의 증거였어요. 운이 아니라 피와 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관절염이 심해져서 뚜껑 하나 따기도 버거워졌어요. 예전에는 무쇠솥을 번쩍 들어올리던 팔이 이제는 페트병 마개도 못 열어서 가위로 잘라야 했습니다. 자수성가했다는 자부심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쓸모없어진 늙은이라는 자괴감만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또 이 시간이었어요. 요즘 들어 부쩍 이 시간에 깨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40평짜리 아파트가 이렇게 넓었나 싶을 정도로 텅 빈 공기가 온몸을 짓눌렀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장식장 위에 놓인 남편 영정 사진이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보였어요. 마른 걸레로 액자 테두리를 닦으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또 깼어. 요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대답 없는 사진만 빤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3년째였어요. 그동안 혼자서도 꿋꿋하게 잘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요즘 들어 외로움이라는 게 뭔지 뼈저리게 알 것 같았습니다. 아침 7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었어요. 칼같이 정확한 시간에 찾아오는 것이 그 애의 습관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수수한 옷차림의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어요. 손에는 늘 그랬듯이 보온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하나같이 수진이를 칭찬했어요. 요즘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느냐고 매일 아침 시어머니 건강 챙기러 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저도 고맙긴 했습니다. 다만 어딘가 모르게 무거운 부담감 같은 것이 가슴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뭐랄까요, 마치 갚을 수 없는 빚이 하루하루 쌓여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식탁에 앉으며 보온병을 열었습니다. 미지근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어머님, 이거 구하느라 정말 애먹었어요. 강원도 산골에서 직접 캔 녹용으로 달인 건데 기력 회복에 이만한 게 없대요. 며느리가 파우치 하나를 뜯어 컵에 따랐습니다. 검붉은 액체가 출렁거렸어요. 저는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코끝에 진한 한약 냄새가 스며들었는데 그 밑으로 뭔가 비릿하고 쇠맛 같은 이상한 쓴내가 깔려 있었어요. 평소와는 분명히 다른 냄새였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쓰네. 제가 인상을 찌푸리자 수진이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딘가 모르게 번들거렸어요. 녹용 함량이 높아서 그래요.
어머님 쓴 게 몸에 좋은 거예요. 한 번에 쭉 드세요.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컵을 비웠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액체가 식도를 긁는 것 같았어요. 다 마시고 나서도 입안에 텁텁하고 역한 맛이 한참을 남았습니다. 수진이가 설거지를 하고 간 뒤에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건망증이 심해져서 불안한 마음에 장롱 서랍을 열었어요. 인감도장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디에 숨겨야 안전할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도 모르게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쌀통 뚜껑을 열고 쌀을 한 움큼 파낸 뒤 그 깊숙한 곳에 도장을 묻어두었습니다. 다시 쌀을 덮고 뚜껑을 닫았어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숨긴 것인데 불과 30분이 지나자 어디에 뒀는지 가물가물해졌어요. 장롱이었나 서랍이었나 아니면 신발장이었나 머릿속이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심했었나?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때였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아니,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줄줄 흘러내렸고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가슴팍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눈앞이 아른거렸어요.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들어 즙을 마시고 나면 이런 증상이 자주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녹용이 기운을 돋우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닌 것 같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으니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 성훈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나야. 아들의 목소리가 어딘가 지쳐 있었습니다. 평소에 활기가 없었어요. 뭔가 말을 꺼내려다 머뭇거리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성훈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엄마 건강하신가 해서. 수화기 너머로 누군가의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비톡촉 전화 같은 날카롭고 거친 음성이었습니다. 성훈이가 황급히 말을 맺었어요. 엄마 건강해. 나중에 또 전화할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차마 묻지 못했습니다. 물어봤자 뭘 도와줄 수 있는 힘도 용기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모른 척하는 것이 서로에게 편했습니다. 오후에 우편함을 확인하러 현관 밖으로 나갔어요. 몇 통의 봉투가 들어 있었는데 그중 하나에 붉은 글씨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최고장이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현관문이 열리며 수진이가 불쑥 나타났어요. 어머님, 우편물 제가 정리할게요. 며느리가 낚아채듯 봉투들을 가져갔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그 붉은 봉투를 가리켰어요. 그거 뭐야?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써 있던데. 아, 이거요? 보험 광고예요. 요즘 이런 거 많이 와요. 어머님 신경 쓰실 거 없어요. 수진이가 봉투를 대충 접어 셔츠 주머니에 구겨 넣었습니다. 저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더 캐묻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표정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괜히 예민한 건가 싶기도 했어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거실 구석 방석 위에서 낮잠을 자던 복실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15살 먹은 늙은 개가 미친 듯이 거실을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허공을 향해 지저대고 입에서는 침이 질질 흘러내렸어요. 평소에는 하루 종일 잠만 자던 녀석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복실아, 왜 그래? 복실아. 복실이는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계속 빙빙 돌았어요. 눈이 풀려 있었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제야 아침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녹용즙을 마시다가 식탁에 몇 방울 흘렸는데 복실이가 그걸 하차 먹었던 거예요. 설마 그것 때문에 이러는 걸까? 저는 발작하는 복실이를 안아들려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돌아보니 수진이가 부엌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발작하는 복실이를 바라보는 그 눈에는 순간적으로 차갑고 싸늘한 빛이 스쳤습니다. 마치 저개가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표정 같았어요. 저는 오싹한 기분이 들어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의 표정이 휙 바뀌었어요. 어머, 복실이가 왜 이러지? 어디 아픈가 봐요. 동물병원 데려가 볼까요?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방금 전에 싸늘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제가 잘못 본 걸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복실이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자꾸만 가시지 않았어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어 수진이가 돌아간 뒤였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저는 부엌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어요. 코를 찌르는 가스 냄새였습니다. 허둥지둥 달려가 보니 가스 밸브가 살짝 열려 있었어요. 저는 서둘러 밸브를 잠그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내가 끄는 걸 깜빡했나? 분명히 저녁을 해먹지도 않았는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점점 제 머릿속이 믿을 수 없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또 녹용즙을 들고 찾아왔어요. 가스 이야기를 꺼내자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저번에도 그러시더니 요즘 정말 자주 깜빡하시네요. 혹시 머리가 어지럽거나 그러세요? 달콤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내가 정말 치매에 걸린 걸까?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궜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는데 무늬가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뱀처럼 스르르 기어다니며 저를 향해 다가오는 환각이 보였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내 정신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대로 미쳐버리면 어떡하지? 저는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옆에 남편이 있었다면 손이라도 잡아줬을 텐데. 텅 빈 침대의 반쪽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느껴졌어요. 영정사진 속 남편이 어둠 너머에서 빤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향해 속삭였어요. 여보, 나 요즘 너무 무서워. 내가 나를 못 믿겠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이 넓디넓은 아파트에서 무너져가는 정신을 부여잡고 버티는 것은 오로지 저 혼자의 몫이었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저는 부은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오늘도 며느리가 녹용즙을 들고 올 것입니다. 저는 또 그것을 마셔야 했어요. 그 검붉은 액체가 제 몸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그때의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손떨림이 더 심해졌습니다. 밤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지 온몸에 힘이 없었어요. 아침에 숟가락을 들려고 하는데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덜덜덜 떨리는 손으로 미역국을 떠먹으려다가 국물이 절반이나 턱과 옷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식탁보까지 적셨어요. 수진이가 옆에서 지켜보더니 한숨을 쉬며 제 손에서 숟가락을 가져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떠드릴게요. 아, 하세요. 며느리가 숟가락을 제 입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저는 마치 이가 없는 갓난아이가 된 것 같은 비참함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4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서서 남의 밥을 퍼주며 살았는데 이제는 밥 한 술도 혼자 못 드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미역국이 쓰디썼어요. 그날 오후 시장에 다녀오려고 현관 도어락 앞에 섰습니다. 평생 써온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삐빅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틀렸다는 신호였어요.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한번 천천히 눌렀습니다. 또 빨간 불이었어요. 분명히 맞는 번호인데 손가락이 떨려서 잘못 누른 걸까요? 저는 3번, 4번을 시도했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그때 뒤에서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비밀번호 까먹으셨어요? 제가 열어드릴게요. 며느리가 다가와서 능숙하게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철컥, 문이 열렸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가 번호를 잊어버린 걸까? 아니면 누가 바꾼 걸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머님, 번호 적어드릴게요. 냉장고에 붙여놓으세요. 수진이가 메모지에 숫자를 또박또박 적어 냉장고 문에 딱 붙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평생 살던 내 집 비밀번호를 메모해야 하는 굴욕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거울에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눈이 퀭하게 들어가 있었고 얼굴은 핏기 없이 노르스름했어요. 광대뼈가 불쑥 튀어나와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같은 층에 사는 김할머니가 엘리베이터에 타더니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영숙 씨 아니고 말자시네. 못 알아볼 뻔했어. 얼굴이 왜 그래? 어디 많이 아파? 저는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거울 속에 늙은 여자가 낯설기만 했어요. 저게 정말 나란 말인가요? 시장에 다녀와서 장롱을 뒤졌습니다. 인감도장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요즘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눈으로 직접 봐야 안심이 될 것 같았습니다. 서랍을 하나하나 다 열어봤지만 도장이 없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저는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서랍장, 화장대, 옷장, 신발장까지. 방바닥에 주저앉아 구석구석을 살폈지만 어디에도 도장은 없었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혹시 며느리가 가져간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수진이가 왜 그래? 분명히 내가 어디 뒀다가 잊어버린 거야. 내가 잃어버린 걸까? 아니면 정말 누가 가져간 걸까? 극심한 혼란이 밀려왔어요. 사실 도장은 제가 며칠 전에 쌀통에 숨겨뒀지만 그 기억은 이미 안개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내가 미쳐가고 있는 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녁 때 아들 성훈이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는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까맣게 낡아빠진 구두코가 벗겨져 있었고 구겨진 셔츠에서는 뭔가 쉰내가 났습니다. 바지에는 얼룩이 묻어 있었어요. 얼굴에는 면도도 제대로 안 한 푸석푸석한 수염이 덥수룩하게 나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무엇보다 아들에게서 찌든 담배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예전에는 담배를 입에도 안 대던 애였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성훈아, 너 요즘 왜 그러고 다녀?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저는 아들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성훈이가 슬쩍 피했습니다. 제 눈을 피하며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무릎 위에 깍지 낀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말을 꺼내려다 입을 다물기를 여러 번 반복했어요. 그때 수진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부부가 의미심장하게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엄마, 수진이 말대로 해요. 보건소 가서 검사 받아요. 등급 나오면 나라에서 지원도 해준대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고개를 휙 돌렸습니다. 울먹이는 것 같았어요. 우리도 살아야죠, 엄마.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내가 짐이 되고 있구나. 내가 이 집안의 골칫덩어리가 되었구나.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며칠 뒤 수진이와 함께 동네 시장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마시니 조금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채소 가게에서 시금치를 고르고 생선 가게에서 고등어를 샀습니다. 반찬거리를 다 사고 돈을 내려는데 지갑이 없었어요. 분명히 집에서 나올 때 가방에 넣었는데 저는 허둥지둥 가방을 뒤졌습니다. 주머니란 주머니는 다 뒤져봤지만 지갑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님, 지갑이요? 어디서 잃어버리셨어요? 수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상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 치매인가 봐 하는 소리가 귓전을 때렸어요. 파출소에 가봐야겠어요. 수진이가 저를 데리고 파출소로 갔습니다. 좁은 사무실 안에서 경찰관이 서류를 꺼냈어요.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조금 편찮으세요. 요즘 자주 깜빡하셔서요. 경찰관이 동정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불쌍한 치매 노인을 보는 눈이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항의하고 싶었어요. 저 말 믿지 마세요. 저 안 아파요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지갑을 챙겼는데 정말 내가 잃어버린 걸까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 핸드백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버스 안에서였어요. 그 안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라벨 없는 갈색 약병과 비닐에 쌓인 주사기였어요. 병원에서나 볼 법한 물건들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수진아, 그거 뭐야? 가방에 있는 거. 며느리가 휙 핸드백을 닫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요? 비타민 주사예요. 요즘 피곤해서 맞고 있어요. 수진이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감추려는 눈치였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지만 가슴속에 불안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벽 속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웅웅거리는 소리가 귀 안에서 울렸습니다. 귀를 막아도 소리가 멈추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하는 걸까? 노인네가 미쳤대, 치매래, 그런 말들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어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이게 약 때문인지 진짜 치매가 온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텔레비전에서 성년후견인에 관한 뉴스가 나왔어요. 치매 노인의 재산을 자식이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라고 했습니다. 법원에서 허가를 받으면 본인 동의 없이도 재산 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수진이가 옆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거 하면 자식들이 재산 관리 안전하게 해준대요. 어머님도 나중을 위해서 알아보셔야 해요. 저는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건가?
내 건물을 빼앗으려는 건가? 아니야, 설마. 내 자식이 그럴 리 없어. 저는 애써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아침이 되자 수진이가 또 녹용즙을 들고 왔습니다. 검붉은 액체가 컵 안에서 출렁거렸어요. 저는 속이 메스꺼워서 손을 저었습니다. 오늘은 됐어. 속이 안 좋아서.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어머님, 이 비싼 걸 버려요? 몸에 좋으니까 드시라는 거예요. 수진이가 컵을 제 앞에 턱 내려놓았습니다. 평소의 다정함은 사라지고 날카로운 기운이 감돌았어요. 저는 움찔하며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마시는 척하다가 며느리가 설거지하러 돌아섰을 때 얼른 화분에 즙을 부었습니다. 흙 위로 검붉은 액체가 스며들었어요. 그런데 발소리가 뚝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수진이가 부엌 입구에 서 있었어요. 저를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봤을까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입술을 파르르 떨며 말했어요. 저 못 믿으시는 거예요? 제가 매일 새벽부터 정성껏 다린 건데. 저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수진이가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는 건데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고개를 숙이고 남은 즙을 억지로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화분에 버린 즙이 눈에 밟혔습니다. 검사 전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 영정 사진을 붙들고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좀 데려가. 이러고 살기 싫어. 애들한테 짐 되기 싫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때 베란다 쪽에서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낮게 깔린 목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흘러왔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다가가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어요. 네, 내일이면 등급 나올 거예요. 도장은 아직 못 찾았는데 다른 방법이 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다른 방법이라니 무슨 뜻일까요? 걱정 마세요. 내일 확실하게 끝낼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끌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어딘가로 보내려 한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설마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내 새끼가 설마 그럴 리가. 내가 피땀 흘려 키운 자식인데. 저는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이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것입니다. 저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검사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온 거예요. 간밤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창밖이 뿌옇게 밝아올 때까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도 안 됐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른 시간에 누가 왔나 싶어 인터폰을 보니 수진이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온 거예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을까요? 현관문을 열자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의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이상하게 번들거렸어요. 뭔가 결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오늘 뭔가를 끝내겠다는 듯한 눈이었어요. 어머님, 오늘 검사 잘 받으셔야 해요. 특별히 진하게 다려왔어요. 수진이가 보온병에서 컵에 즙을 따랐습니다. 평소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색깔이 거의 검은색에 가까웠고 걸쭉하게 엉겨 있었습니다. 파우치 2개 분량을 한 컵에 쏟아부은 것 같았어요. 코를 찌르는 한약 냄새가 온 거실에 퍼졌습니다. 비릿한 냄새도 함께 섞여 있었어요. 오늘은 2포예요. 검사 잘 받으시라고 기력 보충하셔야죠.
빈속에 드시면 더 잘 흡수돼요. 저는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검붓다 못해 시커먼 액체가 컵 안에서 출렁거렸습니다. 표면에 기름기 같은 것이 떠 있었어요. 한 모금 마시는데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쓴맛 뒤에 역겨운 화학 약품 같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혀가 얼얼하게 저려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독했어요. 하지만 수진이가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어서 억지로 삼켰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컵을 비우자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어요. 위장이 쪼그라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어요. 마치 모래주머니를 달고 걷는 것 같았습니다. 신발을 신으려고 허리를 굽히는데 갑자기 바닥이 솟구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천장과 바닥이 뒤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저는 그대로 현관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릎이 꺾이면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어요. 엉덩방아를 찢는 바람에 꼬리뼈가 아팠습니다. 어머님, 수진이가 달려와 저를 부축했어요. 그런데 부축하는 손이 이상했습니다. 팔을 꽉 움켜쥐는데 손톱이 살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일부러 아프게 잡는 것 같았습니다. 아프다고 말하려는데 입이 제대로 열리지 않았어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수진이가 운전석에 앉았어요. 차 안에는 달콤한 방향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레몬 향인 것 같았어요. 평소 같았으면 좋은 향이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그 냄새가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어요. 입안에 침이 잔뜩 고였습니다. 창문 좀 열어줘. 숨이 막혀. 제가 간신히 말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에어컨 틀었어요. 창문 열면 더워요. 찰칵. 수진이가 운전석 쪽 버튼을 눌렀어요. 윈도우 락이 걸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갑자기 갇힌 듯한 공포가 밀려왔어요. 이 좁은 차 안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수진이의 운전이 평소와 달랐어요. 급출발, 급정거를 반복했습니다. 신호등에서 멈출 때마다 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머리가 천장에 부딪힐 것 같았습니다. 덜컹거릴 때마다 뱃속이 출렁거렸어요. 속이 울렁거려서 입에 침이 고였습니다. 토할 것 같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는데 가로수들이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나뭇가지가 괴물의 팔처럼 저를 향해 뻗어오는 것 같았어요. 하늘이 빙빙 돌았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제 얼굴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일그러져 보였어요.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래도 환각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눈꺼풀 안쪽에서 온갖 형상들이 꿈틀거렸습니다. 뱀 같기도 하고 벌레 같기도 한 것들이 기어다녔어요. 제발 멈춰줘요. 저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님, 수진이가 운전하면서 말을 걸었습니다. 눈은 전방을 보면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평소에 다정한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도장 진짜 어디 뒀어요? 장롱에 없던데. 서랍도 다 뒤져봤는데 없어요. 어디 숨기셨어요? 저는 대답하려고 했습니다. 입을 열려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혀가 굳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린 것 같았어요. 장롱. 아니, 쌀. 말이 꼬였어요. 쌀통에 숨겼다고 말하려는데 입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단어가 중간에 끊기고 다른 소리가 튀어나왔어요. 침이 입가로 흘러내렸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제멋대로였어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내가 진짜 미쳐가는 건가?
아니면 이게 다 약 때문인 건가? 뭐라고요? 쌀이요? 쌀통에 숨기셨어요? 수진이가 백미러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번뜩였어요. 뭔가를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목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어요. 얼마나 달렸을까요? 30분쯤 지났을 때 차가 보건소 주차장에 멈췄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내려서 제 쪽 문을 열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리려고 다리에 힘을 줬습니다. 그런데 다리에 감각이 없었어요. 마치 남의 다리 같았습니다. 젤리처럼 흐물거렸어요.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무릎이 꺾이면서 아스팔트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었는데 거친 아스팔트가 살을 긁었어요. 어머님, 수진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보건소 앞마당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린 채 일어나지 못했어요. 무릎이 까졌는지 따끔거렸습니다. 손바닥에서 피가 배어 나왔어요. 창피함과 공포가 뒤섞여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정신 좀 차리세요.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셔서요. 요즘 많이 심해지셨어요. 수진이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동정 어린 시선들이 저를 향했습니다. 불쌍하다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나 치매 아니에요. 나 멀쩡해요. 라고 외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에서는 의미 없는 신음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하는 소리가 제 목에서 흘러나왔어요. 보건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기실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어요. 벽에 걸린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오고 어디선가 아이가 칭얼거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접수 창구에서는 직원이 전화를 받으며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칠 소리들인데 오늘은 모든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크게 들렸습니다. 귀가 멍멍했어요. 머릿속에서 소리들이 뒤엉켜 웅웅거렸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데 앞에 있던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동그란 눈에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통제할 수 없는 분노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불길이 확 치솟았어요. 뭘 봐. 저리 가. 제 입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어요. 제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쉰 목소리가 대기실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하고 우는 소리가 귓전을 때렸어요. 아이 엄마가 저를 노려보며 아이를 데리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할머니 미쳤나 봐 하는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내가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었어요. 화가 주체가 안 됐습니다.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몸 안에 악마가 들어와서 저를 조종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멈추게 해줘요. 저는 속으로 울부짖었어요. 수진이가 제 옆에 앉으며 속삭였어요. 남들 들으라는 듯이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조용히 하세요. 사람들 다 쳐다봐요. 창피하게. 목소리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똑똑히 봤어요. 분명히 봤습니다. 며느리가 이 상황을 즐기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미쳐 보일수록 며느리에게는 유리한 상황이니까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접수대 너머에서 누군가 저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짧은 단발머리에 단정한 흰색 간호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등이 꼿꼿하고 눈매가 날카로웠어요. 20년 넘게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특유의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명찰에는 박주임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박주임의 눈빛이 수진이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뭔가를 캐묻는 듯한, 의심하는 듯한 눈이었습니다. 제 상태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눈빛에서 이상하게 희망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사람은 다르다고. 저 사람은 진짜를 알아보는 눈이 있다고. 박주임이 접수대에서 일어나 저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발걸음이 느릿느릿했지만 눈은 저와 수진이를 번갈아 살피고 있었어요. 특히 수진이를 볼 때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어요.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며느리가 뭔가를 했어요. 나를 미치게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혀가 굳어버린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눈물만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박주임이 제 앞에 멈춰 섰어요. 잠깐 저를 내려다보더니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조말자 씨요? 예진실로 오세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뭔가 단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이에게 부축받아 겨우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바닥이 물렁물렁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늪 위를 걷는 것 같았어요. 예진실까지 가는 복도가 백리길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았어요. 누군가가 저를 조종하고 있는 것 같은 끔찍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주임의 등을 바라보며 저는 작은 희망을 품었어요. 저 사람이 나를 구해줄지도 모른다고. 제발 알아봐 달라고. 저는 속으로 또 빌었습니다. 제발이요. 저 사람이 마지막 희망이에요. 예진실 문이 열렸습니다. 좁은 방 안에 낡은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놓여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치매 예방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뇌 모양 그림 옆에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박주임이 책상 뒤에 앉았어요. 저는 수진이에게 부축받아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가 엉덩이에 닿았어요. 다리가 아직도 후들거렸습니다. 박주임이 서류를 펼치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날카로운 눈이었지만 차갑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를 캐묻는 듯한, 탐색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조말자 씨, 오늘 컨디션이 어떠세요?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저는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혀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하는 소리만 나왔습니다. 수진이가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어머님이 요즘 말씀을 잘 못하세요. 제가 대신 설명드릴게요. 박주임의 눈썹이 살짝 꿈틀했습니다. 수진이를 흘끗 쳐다보더니 다시 저를 바라봤어요. 보호자분 말고 본인한테 직접 여쭤보는 거예요. 조말자 씨,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급할 거 없어요. 박주임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에 힘을 얻어 다시 입을 열었어요. 혀끝에 힘을 줬습니다. 저는 말이 끊겼어요. 하지만 아까보다는 나았습니다. 박주임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박주임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시계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숫자가 없는 빈 시계였어요. 둥근 원 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3시 45분을 표시해 보세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숫자를 쓰려는데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분명히 숫자가 그려지는데 손으로 옮기려니까
엉뚱한 모양이 나왔어요. 3을 쓰려고 하는데 마치 8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시계 바늘은 엉뚱한 곳을 가리켰어요. 짧은 바늘과 긴 바늘의 위치가 뒤바뀌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림을 바라봤어요. 이게 내 손으로 그린 거라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크게 쉬었습니다. 저는 더 창피해졌어요. 다음은 단어 기억 검사였습니다. 박주임이 5개의 단어를 천천히 불러줬어요. 사과, 자동차, 시계, 연필, 꽃. 저는 열심히 외우려고 했습니다. 입속으로 중얼거리며 반복했어요. 사과, 자동차, 시계, 연필, 꽃. 그런데 머릿속이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방금 외운 단어들이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5분 뒤에 박주임이 물었습니다. 아까 제가 불러드린 단어가 뭐였죠? 저는 입을 열었어요. 사과는 기억났습니다. 빨간 사과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사과. 그리고 나머지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분명히 5분 전에 들은 건데 머릿속을 아무리 뒤져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자동차였나? 아니 뭐였지? 꽃이었나?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이마에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됐어요. 괜찮아요. 박주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수진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의심하는 듯한 눈이었어요. 검사가 끝나고 박주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결과는 20분 정도 후에 나와요.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세요. 수진이가 저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그때 박주임이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서류 작성 좀 해주셔야 해요. 접수대에서요. 수진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를 혼자 두고 가기 싫은 눈치였어요. 하지만 거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잠깐 여기 앉아 계세요. 금방 올게요. 수진이가 마지못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박주임이 재빨리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조말자 씨, 지금 제 말 알아들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랍게도 고개는 움직였어요. 수진이가 없으니까 몸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박주임의 눈이 반짝였어요.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약이나 건강식품 같은 거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혀가 여전히 무거웠지만 수진이가 없으니까 조금 덜 긴장됐어요.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녹용즙. 박주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를 알아챈 것 같았어요. 펜을 들고 재빨리 메모를 했습니다. 언제부터 드셨어요? 손가락으로 표시해 주셔도 돼요. 저는 손가락을 폈어요. 하나, 둘, 셋. 3개월쯤 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녹용즙을 들고 오기 시작한 게 봄부터였으니까요. 3개월 전부터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박주임이 주머니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냈어요. 펠라이트였습니다. 제 눈에 빛을 비췄어요. 동공을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왼쪽, 오른쪽 번갈아 가며 확인했어요. 박주임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한 것 같았어요. 손 좀 보여주세요. 저는 두 손을 내밀었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통제가 안 됐어요. 박주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손바닥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손톱 색깔도 살폈어요. 심장이 빨리 뛰거나 밤에 이상한 게 보이거나 그런 적 있으세요? 저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누군가 제 말을 들어주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3개월 만이었어요. 저는 박주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살려 주세요. 제발이요. 그 말이 간신히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박주임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주임이 제 손을 다독이며 말했어요. 조말자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보호자분한테도요. 알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왔어요. 박주임이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하얀 명함에 검은 글씨가 선명했어요. 박주임이 제 손에 명함을 쥐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제 전화번호예요. 혼자 있을 때 전화하세요. 며느리분 몰래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명함을 손에 꽉 쥐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걸 어디에 숨겨야 할까요? 수진이한테 들키면 안 되는데. 저는 재빨리 명함을 속옷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불에 지어 안쪽에 꾹 눌러 넣었습니다. 거기라면 안전할 거예요.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박주임은 이미 책상 뒤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능숙한 솜씨였습니다. 서류 다 썼어요. 어머님 괜찮으셨어요? 수진이가 저를 살폈습니다. 의심하는 눈초리였어요. 혹시 뭔가 눈치챈 걸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보처럼 보이려고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눈동자도 일부러 풀어서 초점을 흐렸습니다. 수진이가 제 얼굴을 유심히 살피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속았나 봅니다.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어요. 2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벽시계의 초침이 째깍째깍 소리를 냈어요. 저는 속옷 안에 숨긴 명함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들킬까봐 조마조마했어요. 가슴팍이 간질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옆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누군가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3개월 만에 처음으로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주임의 날카로운 눈빛이 떠올랐어요. 저 사람은 진짜를 알아봤어요. 제가 치매가 아니라는 걸요. 드디어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조말자 씨 하는 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어요. 결과를 받으러 다시 예진실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박주임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검사 결과 인지 기능 저하가 확인됐습니다. 정밀 검사를 위해 큰 병원 진료를 권합니다. 사무적인 말투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박주임이 일부러 그러는 거라는 걸요. 수진이 앞에서는 평범하게 행동해야 하니까요. 수진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애써 감추려 했지만 저는 봤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것을요. 눈가에 기쁨이 스치는 것을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며느리가 원하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장기요양 등급 신청은 병원 정밀 검사 후에 가능해요. 서류가 필요하거든요. 박주임이 덧붙였습니다. 그 말에 수진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게 얼마나 걸려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병원 예약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 3주요. 수진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허벅지를 톡톡 두드리고 있었어요. 뭔가 초조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빚독촉이 그렇게 급한 건가요?
저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보건소를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시원했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얼굴을 비쳤습니다. 아까보다 머리가 조금 맑아진 것 같았어요. 약 기운이 빠지고 있는 걸까요? 혀도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속옷 안의 명암을 떠올렸어요. 종이 한 장이 피부에 닿는 느낌이 선명했습니다. 저걸 어떻게든 지켜야 했어요. 그게 제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요. 박주임이 방법을 찾아준다고 했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차에 타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바보인 척해야 해요. 수진이를 속여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저는 일부러 고개를 떨구고 입을 벌렸습니다. 멍청한 치매 노인처럼 보이도록요. 눈도 풀어서 초점을 흐렸어요.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요. 수진이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개월 동안 당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박주임이 있으니까요.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이 집에서 빠져나가겠다고. 가슴팍에 숨긴 명암이 심장처럼 뛰는 것 같았어요. 희망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반드시 이겨내겠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수진이가 녹용즙을 꺼냈습니다. 보건소 다녀온 뒤라 기력 보충해야 한다면서요. 보온병 뚜껑을 열자 익숙한 한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저는 속이 뒤집어졌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바보처럼 입을 벌리고 멍하니 컵을 받아들었어요.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요. 어머님, 다 드세요. 검사 받느라 힘드셨잖아요. 기운 차리셔야죠. 수진이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감시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손을 덜덜 떨며 컵을 입에 가져갔어요. 한 모금 마시는 척하다가 입안에 머금었습니다. 삼키지 않았어요. 혀 밑에 검붉은 액체가 고였습니다. 역겨운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참아야 했습니다. 수진이가 부엌으로 돌아서자 재빨리 휴지에 뱉었어요. 휴지를 주머니에 구겨 넣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들킬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가 집으로 돌아간 뒤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한참을 기다렸어요. 자정이 넘어서야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 커튼 사이로 바깥을 살폈어요. 아파트 주차장에 수진이 차가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속옷 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땀에 젖어 축축해져 있었습니다. 종이가 살짝 구겨져 있었어요. 손전등 불빛으로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박주임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어요. 번호를 누르는데 손가락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혹시 안 받으면 어떡하지? 4번째 신호음에 전화가 연결됐어요.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여보세요? 박주임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예요. 조말자. 아, 조말자 씨. 전화 잘하셨어요. 지금 혼자 계시죠? 보호자분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전화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네, 혼자요. 수진이는 갔어요. 다행이에요. 제가 알아본 게 있어요. 조말자 씨 증상이 치매하고는 좀 달라요. 동공 반응이 이상하고 손 떨림 패턴도 그렇고요. 보통 치매 환자들한테서는 안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혹시 그 녹용즙 성분표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수진이가 항상 파우치째로 가져와서
성분표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요. 파우치만 봤어요. 그 파우치 하나만 구해주실 수 있어요? 버린 거라도 괜찮아요. 제가 아는 약사한테 분석 좀 맡겨볼게요.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 움직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찾아볼게요. 그리고 조말자 씨, 당분간 그거 드시는 척만 하세요. 절대 삼키면 안 돼요. 알겠죠? 저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어요. 네,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되는지 처음 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오기 전에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분리수거함에서 빈 파우치를 찾으려고요. 플라스틱 통을 열고 비닐 쓰레기를 하나하나 뒤졌어요. 손에 음식물 찌꺼기가 묻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파우치가 하나도 없었어요. 분명히 어제도 마셨는데 저는 종이류 분리수거함도 뒤졌습니다. 역시 없었어요. 수진이가 매번 가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빈 파우치까지 챙겨가다니 증거를 없애는 거예요. 치밀했습니다. 저는 더 확신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려고 저렇게까지 하는 거잖아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저는 얼른 자리를 정돈하고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가 보온병을 들고 서 있었어요.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물우물 대답했습니다. 일부러 발음을 흐렸어요. 으응. 수진이가 식탁에 앉으며 즙을 따랐습니다. 저는 컵을 받아들고 마시는 척했어요. 입안에 머금었다가 수진이가 고개를 돌릴 때 화분에 뱉었습니다. 어제 연습한 대로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화분에 잎이 시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즙을 부었던 화분이었어요. 초록색이던 잎이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가장자리부터 갈색으로 말라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이 즙이 식물도 죽이는 거예요. 그걸 내가 3개월이나 마셨다니.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내 몸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했어요. 수진이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몰래 부엌으로 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살금살금 걸었어요. 쌀통을 열었습니다. 하얀 쌀알들 사이로 손을 넣었어요. 쌀을 파헤쳤습니다. 차갑고 부드러운 쌀알들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어요. 손가락 끝에 뭔가 딱딱한 게 닿았습니다. 인감도장이었어요. 제가 숨겨둔 거예요. 그 순간 기억이 번개처럼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새벽 안개 낀 머릿속에서도 본능적으로 도장을 숨겼던 기억이요. 저는 얼른 도장을 꺼내 주머니에 넣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어머님, 뭐 하세요? 수진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섰어요. 멍한 표정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얼굴에 힘을 빼고 눈을 풀었어요. 밥 얼마나 남았나 해서 수진이가 저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의심하는 눈초리였어요. 저는 더 바보처럼 굴었습니다. 입을 벌리고 침을 흘리는 척했어요. 눈동자도 풀어서 초점을 잃은 것처럼 했습니다. 어머님, 쌀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방에 가서 쉬세요. 수진이가 제 팔을 잡고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순순히 따라갔어요. 주머니 속 도장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걸 어디에 숨겨야 하지? 수진이가 쌀통을 알게 됐으니 다른 곳을 찾아야 했어요.
오후에 수진이가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30분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저는 그 틈을 타 도장을 다시 숨겼습니다. 베란다 화분 밑에요. 흙을 손으로 파고 비닐에 싼 도장을 묻었습니다. 손톱 사이에 흙이 끼었어요. 다시 흙을 덮고 화분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손에 묻은 흙을 털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수진이가 쌀통을 아무리 뒤져도 못 찾을 거예요. 베란다 화분은 생각도 못 할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한 발 앞서간 기분이었어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저녁 때 아들 성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이가 잠깐 화장실에 간 틈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예전에 당당하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나 좀 도와줘. 제발. 이번 한 번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들이 이렇게 애원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성훈아.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빚이 너무 커졌어. 사업한다고 대출받은 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이자가. 아들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내 새끼가 저렇게 우는데 어떻게 외면해요. 얼마나 되는데. 3억이야, 엄마. 3억? 3억이라니.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제 건물 시세가 5억 정도 됐습니다. 3억이면 건물을 담보로 잡아도 모자랄 판이었어요. 내가 40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이에요. 그래서 수진이가 엄마 건물로.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아들 말이 중간에 잘렸어요. 그쪽에서 누군가가 전화를 끄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여보, 전화 누구야? 시어머니야? 저는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그렇게 서두르는 거구나. 내 건물을 빼앗아서 빚을 갚으려는 거예요.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성년후견인을 세우고 내 재산을 처분하려는 거였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녹용집도 도장을 찾는 것도 치매 검사도 다 그 계획의 일부였어요. 3개월 전부터 며느리가 저를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약물로 치매 증상을 만들어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미쳐가고 있다고 소문을 내고 결국 성년후견인을 세워서 제 재산을 빼앗으려던 거였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주먹이 부르르 떨렸어요. 4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에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사골 육수 우리고 밤 10시까지 서서 국밥 퍼담던 그 세월이에요. 그걸 이렇게 빼앗으려 하다니.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아들도 이 계획에 동조하고 있는 걸까요? 설마 내 아들이 엄마한테 이럴 수 있을까요? 그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박 주임에게 전화했어요.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박 주임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파우치를 못 구했어요. 수진이가 매번 다 가져가요. 증거를 없애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조말자 씨, 혹시 그 집 조금이라도 남은 거 있으세요? 아주 조금이라도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화분에 뱉은 게 있었어요. 흙에 스며들긴 했지만 아직 마르지 않았을 거예요. 화분에 뱉은 게 아침에요. 그거라도 가져와 주세요. 화분 흙이라도 괜찮아요. 제가 내일 보건소 근처 카페에서 기다릴게요. 12시에요. 아시죠? 보건소 옆에 커피숍요. 혼자 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반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은은하게 방을 비추고 있었어요. 3개월 동안 당하기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독을 마시고 미쳐가는 줄 알고 혼자서 두려움에 떨었어요. 하지만 이제 달라요. 증거를 모으고 진실을 밝히고 내 삶을 되찾을 거예요. 박주임이 있으니까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졌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내 인생은 내가 지킬 거예요. 40년 동안 억척같이 살아왔잖아요. 이까짓 것에 무너질 죄가 아니에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박주임을 만나러 가야 했어요. 그게 반격의 시작이 될 거예요. 반드시 이겨낼 거예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12시에 박주임을 만나야 했어요. 화분 흙을 조금 퍼서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녹용즙이 스며든 흙이었어요. 이게 증거가 될 거예요. 저는 봉지를 꾹꾹 눌러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문제는 수진이었어요. 매일 아침 찾아오는 며느리를 어떻게 따돌릴지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굴렸어요. 병원에 간다고 하면 따라오려 할 거예요. 산책한다고 해도 의심할 거예요. 아침 7시 예상대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저는 멍한 표정을 지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며느리가 보온병을 들고 들어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로 갔습니다. 오늘도 연기를 해야 했어요. 녹용즙을 받아들고 마시는 척했습니다. 입안에 머금었다가 수진이가 휴대폰을 보는 틈에 휴지에 뱉었어요. 이제 제법 능숙해졌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가 좀 바빠서요. 오후에 다시 올게요. 수진이가 뜻밖의 말을 했어요. 저는 속으로 환호했습니다. 하늘이 돕는 거예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수진이가 나간 뒤 저는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오랜만에 입는 깨끗한 옷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얼굴이 비쳤어요. 볼이 홀쭉해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3개월 사이에 많이 늙었어요. 주머니에 흙 담은 봉지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3개월 만에 혼자 외출하는 거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로비를 지나 아파트 정문을 나섰습니다. 바깥 공기가 시원하게 폐를 채웠어요. 자유의 냄새 같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얼굴을 비췄어요. 저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데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수진이가 지켜보고 있지는 않을까? 아파트 단지 쪽을 살폈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는 것조차 죄를 짓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350번이었어요. 저는 카드를 찍고 올라타서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보건소까지 20분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가로수, 상가, 횡단보도. 오랜만에 보는 세상이었어요. 3개월 동안 집에만 갇혀 있다가 나오니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11시 50분 보건소 근처에 도착했어요. 약속 장소인 카페를 찾았습니다. 보건소 바로 옆에 있는 작은 커피숍이었어요.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니 커피 향이 코를 감쌌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어요. 구석자리에 박 주임이 앉아 있었습니다. 짧은 머리에 단정한 옷차림이었어요. 앞에 커피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손을 흔들었어요. 조말자 씨 여기에요.
잘 찾아오셨네요. 저는 휘청거리며 걸어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여기까지 걸어오는 것만으로도 숨이 찼어요.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잘 오셨어요. 혼자 오시느라 힘드셨죠? 박주임이 물티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주머니에서 비닐봉지를 꺼냈어요. 이거 화분 흙이에요. 즙이 스며든. 박주임이 봉지를 받아 자세히 살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 넣었어요. 잘하셨어요. 제가 아는 약사한테 분석 맡겨볼게요.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일주일이라 그동안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조말자 씨, 중요한 거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박주임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제가 보건소 기록을 좀 봤는데요. 며느리분이 어머님 명의로 된 위임장을 가져온 적이 있어요. 재산 관련 서류였어요. 2주일 전이에요.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위임장이라니. 제가 쓴 적이 없는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가 쓴 적 없어요. 절대로. 그럴 줄 알았어요. 아마 위조된 거일 수도 있어요. 필체도 다를 거예요. 조심하셔야 해요. 며느리분이 뭔가 급하게 진행하려는 것 같아요. 박주임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힘이 느껴졌습니다. 혼자 힘드시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노인학대로 접수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경찰이라. 저는 망설여졌어요. 그러면 아들까지 엮이게 될 텐데. 설마 내 아들이 이 계획에 동조했을까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낳고 키운 자식인데, 젖 먹이고 업어 키운 내 새끼인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어요. 카페 유리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며느리가 불같은 눈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급하게 뛰어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수진이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누구세요? 우리 어머니한테 뭔 짓을 하신 거예요? 수진이가 박주임을 노려봤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이를 악물고 있었어요. 박주임이 침착하게 일어섰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보건소 직원이에요. 조말자 씨 검사 결과 관련해서 상담 중이었어요. 후속 조치 안내 차원에서요. 상담이요? 왜 저한테 연락 안 하고 몰래 만나요? 제가 보호자잖아요. 수진이의 눈이 의심으로 가득 찼어요. 저와 박주임을 번갈아 쳐다보며 무언가를 캐묻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바보처럼 입을 벌리고 눈을 풀었습니다. 침까지 흘리는 척했어요. 보호자분한테도 연락드리려던 참이었어요. 정밀 검사 일정 관련해서요. 박주임이 능숙하게 대응했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님, 집에 가요. 혼자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아팠습니다. 저는 끌려가듯 일어났어요. 박주임을 돌아봤습니다. 박주임이 눈짓을 보냈어요. 걱정 말라는 뜻 같았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수진이가 운전석에 앉으며 길게 한숨을 쉬었어요. 핸들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어요. 어머님, 왜 혼자 나가셨어요?
말씀하셨으면 제가 모셔다 드렸잖아요. 치매 환자가 혼자 돌아다니면 얼마나 위험한데요. 목소리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백미러로 저를 쳐다보는 눈이 서늘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봤어요. 가로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수진이가 제 가방을 뒤졌어요. 지퍼를 열고 안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주머니까지 뒤졌어요. 다행히 흙봉지는 박 주임이 가져간 뒤였습니다. 며느리가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인상을 찌푸렸어요. 눈썹이 잔뜩 찌푸려졌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혼자 나가시면 안 돼요. 알겠죠? 위험해요.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걱정하는 척하는 말투였지만 협박처럼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바보처럼 멍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가 돌아간 뒤 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화분 밑에 숨긴 도장을 확인하려고요. 불안한 마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유리문을 열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화분을 들어 올렸습니다. 흙을 파헤쳤어요. 손가락으로 깊이 파들어갔습니다. 비닐에 싼 도장이 있어야 할 자리였어요. 없었어요. 도장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파헤쳐도 손에 잡히는 건 흙뿐이었어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수진이가 찾아간 거예요. 언제 알았을까요? 아까 제가 나간 사이에 뒤진 걸까요? 아니면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어떡하지? 도장도 없고 증거도 아직 분석 중이고 박 주임한테 연락하려 해도 휴대폰을 수진이가 가져갔어요.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뜨거운 눈물이 턱 끝에서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삐빅, 도어락 해제되는 소리였습니다. 수진이가 다시 온 거였어요. 이 시간에 왜? 밤 9시가 넘었는데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수진이 옆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50대 중년 남자였어요.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손에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표정이 무뚝뚝했습니다. 수진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분은 법무사님이에요. 서류에 사인 좀 해주셔야 해요. 법무사라니.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 밤에 법무사를 데려오다니. 무슨 서류일까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건물 담보대출 서류예요. 성운이 빚 갚으려면 어쩔 수 없어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요. 수진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안 해. 어머님, 아드님 감옥 가게 하실 거예요? 사채업자들이 매일 협박하고 있어요.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고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협박하는 것 같았어요. 법무사가 서류를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빽빽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장? 없어. 못해. 수진이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제 인감 도장이었어요. 베란다 화분에서 가져간 그 도장이었습니다. 빨간 도장 케이스가 며느리 손에 들려 있었어요. 여기 있어요. 어머님이 어디 두셨는지 몰라서 제가 찾아뒀어요.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차갑고 섬뜩한 웃음이었어요. 눈은 웃지 않고 입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덫에 걸린 쥐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이제 정말 끝인 걸까요? 40년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겨우 서 있었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눈앞이 흐려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펜까지 건네주며 말했어요.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펜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잡고 펜을 쥐어줬어요.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빨리요. 늦으면 성훈이 큰일 나요. 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서명하면 모든 게 끝이에요. 40년 인생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벨소리가 거실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수진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온 거지? 며느리가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경찰이에요. 수진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법무사도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경찰이라니. 누가 신고한 걸까요? 문이 열리고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제복을 입은 남자 경찰과 여자 경찰이었어요. 남자 경찰은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여자 경찰은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눈매가 부드러웠어요. 여자 경찰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조말자 씨 맞으시죠? 73살이시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누군가 나를 구하러 온 거예요. 박주임이었어요. 분명히 박주임이 신고한 거예요. 카페에서 헤어지면서 눈짓을 보낸 게 이런 뜻이었구나. 저는 감사함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희 집에 왜 오신 거예요? 수진이가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애써 침착한 척했어요. 노인학대 혐의로 조사 나왔습니다. 조말자 씨, 저희랑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여자 경찰이 저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은 치매가 있으세요. 제대로 말씀도 못 하시는데 무슨 조사를 해요? 수진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여자 경찰이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더 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보호자분도 함께 조사 받으셔야 해요. 남자 경찰이 법무사를 쳐다봤어요. 이분은 누구시죠? 이 시간에 왜 여기 계신 거예요? 법무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서류를 황급히 가방에 집어넣으려 했어요. 그냥 서류 상담하러. 그 서류 좀 보여주시죠. 남자 경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법무사가 마지못해 서류를 건넸어요. 경찰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건물 담보대출 서류네요. 밤 9시가 넘은 시간에 노인한테 서명 받으려고요?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수진이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안 할 거예요. 서명 안 해요. 여자 경찰이 제 옆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조말자 씨,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혀가 아직 무거웠지만 3개월 동안 못했던 말들이 터져 나왔어요. 천천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녹용즙 3개월 동안 매일 먹였어요. 이상한 약이 들어있었어요. 저를 치매로 만들려고 말하면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개월 동안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제 말을 들어주고 있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어머님이 치매라서 헛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머님을 위해 녹용집을 다려왔을 뿐이에요.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히스테릭한 목소리였어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수진이의 말을 무시하고 제 이야기를 계속 들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어요. 박 주임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박 주임이 경찰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녹용집 성분 분석 결과예요. 아는 약사한테 긴급으로 부탁했어요. 경찰이 서류를 펼쳤어요. 읽어 내려가던 경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이게 향정신성 약물이네요. 벤조디아제핀 계열이에요. 처방전 없이는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녹용집에 섞어서 먹였다는 거죠? 박 주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개월 동안 매일 복용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치매 증상처럼 기억력 저하, 손 떨림, 환각이 나타난 거예요.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개월 동안 나를 이렇게 만든 게 바로 이 약물이었구나. 제 녹용집에 그런 약을 넣은 거예요? 수진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봤어요. 김수진 씨, 노인학대 및 약물 투여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남자 경찰이 수갑을 꺼냈어요. 은색 수갑이 형광등 불빛에 번쩍거렸습니다. 수진이의 손목에 차가운 쇠소리가 울렸어요. 찰칵. 그 소리가 거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3개월 동안의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수진이가 수갑을 찬 채 저를 노려봤습니다. 눈빛이 도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 사람은 저를 해칠 수 없어요. 어머님.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훈이었어요. 아들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넥타이가 풀어져 있고 셔츠가 구겨져 있었어요. 급하게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경찰차가 왜 있어? 수진이가 왜 저래? 성훈이가 수갑 찬 아내를 보며 소리쳤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내 아들이 이 일을 알고 있었을까요? 함께 짜고 한 걸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을 믿고 싶었지만 두려웠습니다. 성훈아, 너도 알고 있었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훈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무슨 소리야? 나 아무것도 몰라. 진짜야.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황한 표정이 진짜처럼 보였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믿고 싶었어요. 수진이가 끌려나가면서 소리쳤어요. 목이 찢어지라 악을 썼습니다. 여보, 나 좀 살려줘. 다 너 때문이잖아. 내가 빚을 만들어서 내가 이 지경이 된 거야. 너 때문이라고. 성훈이가 멍하니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수진이가 사라졌어요. 경찰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멀어지는 엔진 소리.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습니다. 박 주임이 제 옆에 앉았어요.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이제 괜찮아요, 조말자 씨. 다 끝났어요. 정말 잘 버티셨어요. 저는 박 주임의 손을 꽉 잡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개월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어요. 한 번 터지니까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겨우 말했어요. 박주임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서류에 서명하고 모든 걸 잃었을 거예요. 건물도 재산도 어쩌면 목숨까지도요. 성훈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는 쿵 소리가 났어요. 고개를 푹 숙이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빚을 만들어서 이렇게 됐어. 내 잘못이야. 사업한다고 큰 소리 치더니 결국 이 꼴이 됐어. 아들의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수치 줄어든 정수리가 손에 닿았습니다. 이 녀석도 많이 고생했구나. 화가 났지만 미울 수가 없었어요.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요. 젖 먹이고 업어 키운 내 새끼니까요. 성훈아, 앞으로 어떡할 거야? 내가 다 갚을게, 엄마. 건물 팔지 않아도 돼. 내가 이래서 갚을게. 몇 년이 걸리든 내가 책임질게. 아들이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거실에 울음소리가 가득 찼어요. 슬픔과 안도가 뒤섞인 울음이었습니다. 여자 경찰이 다가와 말했어요. 명함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조말자 씨, 내일 정식으로 진술 받으러 오셔야 해요. 몸 상태가 좋아지시면요. 연락처 여기 있어요. 불편하시면 저희가 찾아갈게요. 저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아직도 떨렸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정밀 검사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개월 동안 약물을 복용하셨으니까 해독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에서 독이 빠져야 했어요. 3개월 동안 먹은 약물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니까요. 경찰들이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경찰들이 떠나고 박주임도 일어섰어요.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내일 또 연락드릴게요. 병원 검사 결과 나오면 저도 같이 가볼게요. 혼자 다니시면 힘드실 테니까요. 저는 고마워서 또 울었어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성훈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수진이가 그런 짓을 하는지 몰랐어. 정말이야. 저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믿고 싶었습니다. 내 아들만큼은요. 성훈아, 엄마가 미쳐가는 것 같다고 할 때, 너 왜 의심 안 했어? 왜 수진이 말만 믿었어?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수진이가 엄마 치매 온 것 같다고 하니까 그냥 믿었어. 의심을 안 했어. 내가 바빠서 엄마를 제대로 못 챙긴 것도 있고, 엄마가 3개월 동안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았어. 기억이 사라지고, 손이 떨리고,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미쳐가는 줄 알았어.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아들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앞으로는 내가 지킬게.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밤하늘을 올려다볼 여유도 없었어요. 악몽 같던 나날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회복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몸에 쌓인 독을 빼야 하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의 관계도 다시 쌓아가야 했어요. 갈 길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게 중요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믿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었어요. 수진이가 체포되던 날은 늦가을이었는데 이제 봄이 왔습니다.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이 찾아왔어요.
베란다 화분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예전에 녹용즙을 부어서 시들었던 그 화분이었습니다. 누렇게 말라 죽었던 잎을 다 정리하고 새 흙으로 갈아줬어요. 상추 씨앗을 심었더니 파릇파릇한 새싹이 올라왔습니다. 생명력이 대단했어요. 저도 그 화분처럼 다시 살아났습니다. 병원에서 6개월 동안 해독 치료를 받았어요. 처음 2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몸에서 약물이 빠져나가면서 금단 증상이 심했어요.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잠을 못 잤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수진이가 녹용즙을 들고 쫓아오는 꿈을 꿨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3개월 동안 매일 복용한 향정신성 약물이 몸에 쌓여 있어서 완전히 빠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참고 기다렸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졌어요. 지금은 손 떨림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가끔 피곤하면 살짝 떨리지만 예전처럼 심하지는 않아요. 기억력도 많이 돌아왔습니다. 물론 예전만큼은 아니에요. 73살이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환각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벽에서 검은 그림자가 꿈틀거리던 게 꿈 같습니다. 오늘은 재판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수진이의 선고 공판이었어요. 저는 법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성훈이가 대신 다녀왔어요. 아들은 아내의 재판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저녁 때 성훈이가 찾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들의 얼굴이 복잡했습니다. 기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닌 묘한 표정이었어요.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엄마, 수진이 징역 5년 받았어. 성훈이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바였어요. 검찰에서 구형할 때 이미 들었거든요. 노인학대죄하고 약물투여죄가 인정됐대. 그리고 위임장 위조도. 재판장이 죄질이 나쁘다고 했대. 위임장 위조까지.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박주임이 알려줬던 그 위임장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제 서명을 위조해서 재산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착착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어땠어? 제가 물었습니다. 미워하면서도 궁금했어요. 5년이나 감옥에 있어야 하는 거니까요. 성훈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울더라. 많이 울었어. 법정에서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어. 용서해달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다 용서될 일은 아니었어요. 3개월 동안 저는 지옥에 있었습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았고 미쳐가는 줄 알았어요. 그 공포와 절망을 수진이가 알까요? 눈앞에서 세상이 일그러지고 손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고 기억이 사라지는 그 무서움을요. 하지만 언젠가는 용서해야겠죠. 미움을 안고 사는 건 저한테도 좋지 않으니까요. 지금은 아직 못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예요. 성훈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빚만 안 졌어도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저는 아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성훈이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사업한다고 큰 소리 치더니 지금은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물류회사 격리직이에요. 월급이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일하고 있습니다. 매달 월급의 절반을 빚 갚는 데 쓰고 있어요. 3억이라는 큰 돈이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들도 가끔 보러 옵니다. 수진이가 없으니 성훈이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힘들어 보이지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큰애가 12살, 작은애가 9살이에요. 아이들은 엄마가 왜 안 오는지
아직 잘 모릅니다. 나중에 크면 알게 되겠죠. 그때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훈아, 엄마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응, 뭔데? 수진이가 그런 짓 하는 거 정말 몰랐어? 저는 6개월 동안 이 질문을 참아왔어요. 아들을 믿고 싶었지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성훈이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정말 몰랐어, 엄마. 수진이가 엄마 침에 온 것 같다고 해서 그냥 믿었어. 의심을 안 했어. 내가 바보였어. 정신 차리고 엄마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그 눈을 보며 믿기로 했습니다. 내 아들이니까요. 다시 믿어보기로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뒤에 어떻게 하느냐니까요. 성훈이는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됐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박주임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 주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보건소 업무로 왔지만 이제는 친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20살 넘게 나지만 마음이 잘 맞았어요. 조말자 씨, 잘 지내셨어요? 얼굴색이 좋아 보이네요. 박주임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과랑 배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어머, 이건 또 왜 사왔어요? 맨손으로 오라고 했잖아요. 매번 이러면 제가 미안해서 어떡해요. 저도 웃으며 맞았습니다. 사실 박주임이 올 때마다 선물을 가져와요. 과일, 떡, 반찬 같은 것들이요. 거절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박주임이 성훈이를 보고 인사했어요. 성훈 씨 오셨네요. 오늘 재판 결과 어떻게 됐어요? 성훈이가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박주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결과예요. 그만큼 잘못한 거니까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습니다. 보리차를 내왔어요. 따뜻한 차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거실에 앉아 셋이서 차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봄볕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거실이 환하게 밝았어요. 이렇게 평화로운 오후가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6개월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조말자 씨, 다음 주에 보건소에서 경로당 프로그램 시작해요. 오실 거죠? 화요일 10시에요. 박주임이 물었습니다. 경로당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었어요. 박주임이 저를 위해 추천해 줬습니다. 노래도 부르고 체조도 하고 기억력 게임도 한대요. 그럼요. 꼭 갈게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집에만 있지 않으려고요. 사람들을 만나고 밖으로 나가고 활동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3개월 동안 갇혀 지낸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혼자 있으면 그때 생각이 자꾸 나요. 성훈이와 박주임이 떠나고 저는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멀리 아파트 사이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어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봄바람이었어요.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도장을 숨겼던 화분을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새싹이 자라고 있는 화분이에요. 상추 씨앗을 심었는데 벌써 손가락만큼 자랐습니다. 저도 저렇게 다시 자라나는 거예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멈추지 않고 자라나는 거예요. 저녁을 혼자 먹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여 먹었어요. 두부랑 호박을 넣고 푹 끓였습니다. 밥 한 공기랑 같이 먹었어요. 예전에는 요리하다가 불 끄는 것도 잊어버렸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타이머를 맞춰놓고 요리합니다. 삐삐 소리가 나면 불을 끄면 돼요. 조심하면 괜찮습니다. 혼자 사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어요. 설거지를 하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뉴스를 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약물 때문에 머리가 멍했거든요. 지금은 다 알아듣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밤이 됐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어요. 이불을 덮으니 포근했습니다. 예전처럼 새벽 4시에 깨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침까지 푹 자요. 악몽도 거의 꾸지 않아요. 처음 2달은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수진이가 쫓아오고 녹용즙을 억지로 먹이고 제가 비명을 지르다가 깨곤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꿈 안 꿔요. 가끔 꾸더라도 금방 잊어버려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3개월의 악몽이 제게 남긴 건 뭘까요? 트라우마와 상처도 있지만 얻은 것도 있었어요. 박주임이라는 좋은 친구를 만났고 아들과 더 솔직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소중한 것들의 가치를 알게 됐습니다. 40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식당에서 일하고 빚 갚고 아이 학비 대느라 정신없었어요. 제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나뿐이라는 걸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 주겠어요. 이제는 달라요. 매일 산책을 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가고 싶은 곳에 갑니다. 지난주에는 성훈이랑 같이 남산에 다녀왔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남은 인생, 나를 위해 살려고요.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살 거예요.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졌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어요. 6개월 전 악몽 같던 밤에도 달은 저렇게 떠 있었겠죠. 그때는 달을 볼 여유도 없었어요. 공포에 떨면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달라요.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그때는 공포에 떨었지만 지금은 평화롭습니다. 달빛이 이렇게 예쁜 줄 처음 알았어요. 감사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을 만날 거예요. 화투도 치고 수다도 떨 거예요. 점심은 경로당에서 같이 먹을 거예요. 그게 제 새로운 일상입니다. 소박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에요. 73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베란다의 새싹처럼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박주임도 있고 성훈이도 있고 경로당 친구들도 있어요. 봄이 왔습니다. 제 인생에도 다시 봄이 왔어요. 40년을 일만 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제 삶을 살 거예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요. 그게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에요. 잊지 않을 거예요. 평생 기억할 거예요. 절대로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인생 소풍이었습니다.